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범죄학 전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범죄학이 여러분 향후 경감부 필수 과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찰 채용 중에 그 경영 특채에서도 범죄학이 필수가 과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범죄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서는 약 객관식 문제까지 해서 약 500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는 약 600문제를 확보해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일단 가볍게 범죄학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범죄학. 여러분들 범죄학계로는 범죄학 이 과목은 아마 점수가 상당히 고득점이 예상되는 과목입니다. 분량이 얼마 안 돼요. 다만 학자들 이름이 생소해서 그렇지 난해하고, 근데 누가 이제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범죄학이 쉽게 다가오느냐 안 다가오느냐 이 관점인데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 기본서하고 객관식 문제 나오면 아마 제 이론서와 객관식 문제집이 가장 히트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기대도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제가 오늘 찍는 강의는 바로 유튜브에 여러분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범죄학 전반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시간 범죄학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범죄학에 대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찍을 OT 시간입니다. 아마 1강, 2강, 좀 약간 부족하면 3강까지 해갖고 범죄학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학에 대해서 알려면 범죄학이 범주가 어디까지고 카테고리가, 그 다음 범죄학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이 범죄의 정의가 참 중요한 거예요. 과연 범죄란 것은 무엇인가? 정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범죄학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시험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범죄학의 정의에 대해서 볼까요? 왜냐면 범죄학의 정의가 잘 돼야지만 범죄학의 범위, 카테고리가 어디까지고 내용이 무엇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부담감이 적어지겠죠. 근데 크게 보면 범죄학에 대해서 보면 법률적 정의, 비법률적 정의 이렇게 나누는데요. 일반 노트로 말씀드리면 학자들은 바로 범죄학 범주를 넓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피해자도 오늘날은 범죄자,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까지 범죄학 범주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범죄학 범주가 넓혀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범죄학을 일단 통설 입장에서 범죄학을 정의할 때는 법률적 정의에서 학자들이 법률적 정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적 정의는 좀 좁아요, 범위가. 그래서 비범죄적 정의도 어디까지, 근데 비범죄적 정의까지 확산시키면 이 범죄학의 내용이 애매모호해집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돼요. 그래서 일단은 통설견지에서 범죄적 정의가 이게 통설견지입니다. 통설입니다. 그럼 범죄 정의에서 학자들의 관점이 세 가지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합의론적 관점. 둘째, 비판 범죄학이 나오죠.
특히 마르크스 사상, 자본주의의 어떤 시스템의 어떤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런 비판적 의식이 바라본 게 갈등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인론적 관점이 있어요. 낙인론적 관점은 뭐라 하냐? 상호작용론적 관점이라 해요. 상호작용론적 관점. 아마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학생 중에서 혹시나 뭐 경비 지도사를 준비하신다든가 또한 일반 보직 7급,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그 다음에 관계자 교수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들을 때 감흥이 올 정도로 우린 선생님도 책 없고 여러분 책 없기 때문에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정확성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볼까요? 글자가 들어 합의론적 관점은 그 시대 사회 주류 어떤 사상, 가치관, 의견이 일치된 것을 바로 합의론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합의론적 관점에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법 어디서 만듭니까? 헌법제 어디 있습니까? 40조에 보면 입법부에서 만들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 정당성 위임받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론적 관점이죠. 특히 합의론적 관점에서 보면 서더랜드 참 시험에 잘 나와요. 유명한 학자죠. 서더랜드는 뭐라 했냐면 합의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법이라는 것은 집단적 양심에 기반한 것이다. 집단적 양심에 기반을 둔 것이 이게 법 아니냐? 즉 집단적 양심이라는 것은 집단의 구성원,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도출된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되겠죠. 이게 일반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비판학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볼까요? 합의론적 관점은 일명 뭐라 하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기출문제.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이. 이거 구조기능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구조기능론적 관점이다. 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조기능적 관점이라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하는데 범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법이 개입되겠죠. 그래서 구조기능적 측면 이런 것도 합의론적 관점에서 나왔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합의론적 관점은 그 시대 주류, 그 시대 어느 시대 흐름 있잖아요. 조선시대하고 오늘날 시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문화, 도덕, 윤리 같은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주류,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류 사상, 가치관, 의견이 반영된 합의론 쪽으로 도출된 게 법이다. 이게 이제 가장 일상적인 정형화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념을 알았으면 볼까요? 마이클이라는 학자 있어요. 마이클이라는 학자가 마이클과 그 다음에 아들러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뭐 이렇게 씁니다만 영어 몰라도 돼요. 마이클과 아들러는 1933년 보고서에 하면 뭐라 했냐?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형법은 국회에서 만든 합의론 쪽으로 관점에서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을,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을 이게 범죄가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은 요 정도 알아두고요. 또 알아볼까요? 그러면 범죄란 것은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란 것은 뭐냐? 여러분이 형법을 배우잖아요. 형법도 우리 합의된 관점에서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법이란 것은 사실상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 더 이상 그 한계점을 넘은 것은 나쁜 사람들은 처벌하자. 이게 바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범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죄형법준이 배웠죠? 그래서 형식적인 범죄 나올 때는 바로 죄형법지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국회에서 미리. 자 볼까요? 근대국가 이전에는 전단적이 뭡니까? 전횡적이죠. 전제적, 독재적, 국민의 합의점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그 왕이라는가 이런 군주의 말 한마디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전단적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근대국가부터는 죄형법주의 범죄 형벌을 법으로 정해놓음으로써 여기에 범죄와 형벌을 이런 말은 뭡니까?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 형법과 개념이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합의론적 관점에서 나온 것인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갈등론적 관점 보겠습니다. 이 갈등론은 처음에 나중에 보면 마르크스라든가 봉고 갈등론, 그 다음에 퀴니의 갈등 이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단 갈등은 볼두가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 볼두 이후에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볼두 이후에 나온 게 터크에 있습니다. 범죄와 현상, 권력구조의 갈등론 이렇게 나오고요. 채플먼과 세디만, 챔스리스 채플만 뭐이고 몰라야 돼. 세디만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좋아요. 슈트의 선택, 선별적 과정 이론도 나옵니다만은 벌써 갈등적 한쪽은 마르크스 사상 아시면 돼. 예를 크게 이렇게 봅니다. 지배층. 지배층의 상대가 뭐야? 피지배층. 자본주의 보면 돈 많고 권력 어떤 이런 사람들이 지배층이 있는 것이고 일반 노동자를 피지배층으로 본 겁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배층의 자기의 이익,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법을 이용하고 또한 법을 이용해서 형사, 제재, 통제 수단을 통해서 피지배층을 자기 권익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비판하기를 해. 비판범죄학.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 보시면 됩니다. 걔들은 하나의 꿈이죠, 꿈. 일면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간 겁니다. 얘들은 사회주의로 간다면 범죄가 없어진다는데 아니 사회주의 국가 가도 범죄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봉구가 뭐라 했냐면 봉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면 범죄가 없어진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범죄가 원인이 된다. 극단적 표현을 쓰면서 다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은 정신 이상자들이 범죄 저지른 것이지 정신 이상자가 아니서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법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그래서 권력층,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런 구조를 언급하고 정치적으로 고안된 것이 나오면 갈등론적 관점이다. 요 정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상호작용론적 관점 볼까요?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이런 겁니다. 이것도 구조가 같아요. 원래는 이게 낙인 이론에서 바라본 거예요. 낙인 이론. 이 갈등론도 낙인 이론을 밑바탕으로 하면서 갈등론이 나온 거예요. 여기도 낙인 이론도 보면 볼까요? 여기도 크게 보면 지배층, 피지배층. 그런데 이 갈등론 입장에 낙인 이론은 갈등론과 달리 권력 구조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자본주의의 시장에 문제점을 적시하지 않고 같이 중립적으로 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론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비판을 하면서 바로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 이런 극단적 표현도 씁니다만은 낙이론은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시험에 잘 나올 때는 낙이론은 미시적이에요. 미시적. 갈등은 거시적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 거시적은 크게 본 거죠. 사회 구조까지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낙이론은 사회 구조까지 언급한 것이 아니고 일단 지배층, 피지배층 이런 건 언급했지만은 바로 갈등론적 관점에서처럼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됐다는 걸 거시로 보지 않고 바로 미시로 봤어요. 무슨 얘기냐 볼까? 자, 낙이로 보면 심 있는 자들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낙인이 되면 어때요? A라는 사람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바로 비공식적 집단도 있죠. 비공식적. 일반 국민들이고 공식적 집단이 있습니다. 자, 공식적 집단에서 범죄로 낙인시키는 게 대표 뭐가 있습니까? 법원 아니겠습니까? 즉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원래 형사사법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그 다음에 뭐 교도소 행영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기관에서 재판을 통해서 에이, 너 범죄 나쁜 놈이야 라고 낙인화되면 그러니까 자, 얘가 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봐. 얘가 범죄자였어. 그런데 비공식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적 기관에서 만약에 편파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비판받는 거예요. 암수 범죄 나오는 게. 이 우리나라에 보면 화이트 칼라 범죄 있잖아요. 이 화이트 칼라라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고위직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직업, 전문 직업을 이용해서 범죄에 저지르는데 보통 통제기관 사법기관이 부담을 자기들 부담 가잖아요. 차별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범죄화시키는데 보면 화이트 칼라 범죄는 입증하기도 곤란하지만 보통 걔들 힘이 세니까 보통 자의적으로 처벌치 않고요. 일반 거리의 범죄, 강도, 절도, 살인, 이런 폭력, 일반 이런 시민 소심에 대해서만 범죄와 낙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걔를 범죄로 낙인시킬 것인가. 일단 법을 만들 때 누가 만듭니까? 시민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그건 두 번째 접어들더라도 바로 법원에서 공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당신은 유죄야 라고 낙인시키면 얘가 범죄화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허엠은 1차 이탈, 2차 이탈에서 1차 이탈은 중요시 않지만 1차 이탈자가 바로 낙인이 되면 걔는 이제 범죄자가 된 것이죠. 낙인된 것이죠. 그럼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직장자문에도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도 사회적으로 낙인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면 생활이 좀 협소해지죠. 그럼 비전 없으니까 2차 이탈로 이어진다. 정료화시켰는데 그걸 비판받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법이란 것은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만들 때 보면 바로 그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 가치관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럼 법은 객관적 기준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여기서 바로 볼 때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지배층의 가치관, 의사, 어떤 도덕심이 법을 만들 때 반영된다. 국회의원들에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임의적이 아니냐. 임의적으로. 고정적이지 않고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만든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인율의 시험에 나와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은 고정적이다면 X예요. 법은 수없이 바뀔 수 있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바로 자기들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법에 좋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보면 약간 유사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적 정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적 정의에서 보면 바로 범죄에 대해서 관점이 뭐냐? 세 가지 시험에 잘 나오죠. 합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 관점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구조기능적 관점 이렇게 나올 때 당황하지 마셔야 돼. 구조기능적 관점도 합의론적 관점 같은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그러면 그럼 죄형법 중처럼 바로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된 것만 범죄로 본다면 범죄학이 좁죠. 범위가. 그러나 범죄학을 이해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볼 때 비범죄성이 왜 이게 나오느냐? 범죄학의 연구 범위를 설정할 때 약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더랜드는 뭐라 했냐? 바로 범죄적 관점과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까지 언급했습니다. 범죄적 관점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범죄적 정의에서 바라보듯이 합의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듯이 보면 되겠고요. 자, 반사회성 있는 것까지 범죄로 보자. 약간 넓히는 거죠. 이게 서더랜드가 주장한 겁니다. 학자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누가 주장했냐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비교사적, 문화적으로 보자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각 나라마다 문화가 차이가 있겠죠. 문화라는 것은 도덕, 관습, 윤리 이런 것도 문화 아니겠습니까? 법도 문화죠. 그럼 문화 중에 공통 분야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셀린이 강조한 거예요. 셀린. 근데 비판은 받는 게 뭐냐? 이 문화가 각 나라 문화가 공통되는 것은 아주 지역적인 문제만 있다. 이게 자주구력한.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시사하는 바가 비범죄적 정의로 이것은 범죄적 범위다. 좀 범위를 범죄학 연구 범위를 넓히자는 차원에서 나온 이름이다. 그 다음에 통계적 접근이 있어요. 통계적 접근. 요거 강조한 학자가 윌킨스입니다. 이 통계학적 접근은 윌킨스 나오면 종령이라요. 종령. 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 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이 중간에 만에 이 안에 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 중심 안에 말이 발생한 것은 정상이다 이게. 다만 이 중간이 아니고 외곽에 있는 것들이 이거 비정상이다. 이게 범죄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일반화된 이런 행위들이 인간의 행위가 정상이라는데 여기에 외곽에 따라서 다 이게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시면 보면 되겠고요. 또한 네 번째 보면 낙인론적 관점에서 보는 그 낙인론적 관점에서 본 게 베커가 있습니다. 베커. 그래서 가볍게 학자들 이름만 아시면 돼요. 여기는 학자 이름만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권 측면에서 보는 거였어요. 인권. 이건 슈엔등걸 발음이 조금 이상해요. 슈벤등걸 해도 돼. 슈벤등걸 부부, 슈벤등걸 그렇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개입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학자들 이름만 아시면 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과연 범죄학에서 바라볼 때 범죄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일단 통설견지에서 바라볼 때 범죄적 정의로 본다는 것. 그래서 범죄적 정의에서 보는 것이 세 가지 관점이 있다. 합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 관점. 시험에 잘 나온다. 좋습니다. 다음은 좀 더 이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형법을 배우면 형법학은 뭐고, 형법은 형법학. 범죄학은 뭐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형법학은 이 궁적 목적이 뭐냐? 형법은 궁적 목적은 법적 평가죠. 그 법적으로 평가해서 그게 무슨 죄에 해당되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고요. 범죄의 궁적 목적은, 범죄학은 범죄 원인 같은 걸 분석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 예방이 궁적 목적이죠. 그래서 예방이 궁적 목적이고 형법학은 법적 평가가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 이런 거 시험에 이제 한두 번 나온 적이 있고요. 범죄에서. 또 하나 볼까? 형법학은 규범학이에요. 졸렌. 당위론 규범학입니다. 그러나 범죄학은 어떤 범죄에 저지른 현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청소년기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결손 과정이냐?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어떻고 사회 신분상, 우리가 볼 때, 범죄에서 볼 때, 사회 신분 볼 때는 교육 이런 거 다 따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 계층을 따지는 경제적 지위가 따집니다. 경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좋습니다. 보통 못 사는 사람들이 범죄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접근합니다. 여기는 범죄 발생한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자인. 그래서 사실학입니다. 사실학. 여기는 규범학이고요. 여기는 if 아닙니까? 사람을 살해한다면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규범학, 사람을 살해한다면 이렇게 관념론 쪽에서 본 것이고 범죄는 현상, 범죄가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얘 성장 배경이 어떤가? 얘가 재범했는가? 아니면 초범인가? 범죄 이유가 뭔가? 그걸 이제 기술에서 익스프레이션,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초범들일 거면 재범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래서 대응해야죠. 사회를 보호 차원에서. 좋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범죄학을 연구하는 것인데 현상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은 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구체적 사건, 개개 사건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구사건. 그러나 범죄학은 전체 현상을 봅니다. 전체 현상.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 을을 살해했다면 구체적 사건으로서 살인죄에 대해서 구체적 요거에 대해서 바라보지만 여긴 전체 현상은 뭐냐? 갑이 왜 가해자가 됐으며 성장배기 어떻고 그 다음 부모들은 전과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신분이 이 사람의 가정의 결손 가정이냐 아니면 이 아버지 직업이 또는 사회 계층상 경제 활동이 높은 주기에 있냐 이거에서 이제 그런 걸 전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범죄학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범죄학은 어떤 사건에서 얘가 왜 그렇고 피해자 관계 무엇이고 모든 전체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양형의 조건도 되죠. 양형을 참작될 수 있겠죠. 자, 볼까요? 양형상 볼 때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양형에 참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그 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런 문제를 친족 상도를 뵈듯이 가족과의 문제라든가 형법 보충성 아닙니까? 가급적 개입하지 말고 인권 침해 소극이 크니까 가급적 개입하지 말고 최후에 개입하라는 게 형법 정신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51조 양해의 조건은 범죄학의 연구에는 전체 현상 연구에는 어떤 근거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형에도 참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지만 범죄 대책론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범죄 대책론에서는 바로 1차 예측론에 나올 땐 수사 전 단계에서 비행 청소년들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본소년,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 보호관찰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범죄가 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수사 단계에서도 바로 범죄 예측을 합니다. 재범 우려가 있는가? 그 양형이 참작될 수 있는 거예요. 재범 우려가 없다면 양형이 좀 그만큼 참작돼갖고 형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행정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교도소에서 수행생활을 잘하면 가석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학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형법 51조 양해 조건에 이게 양해 조건 형법 규정이 범죄학의 연구할 때 범죄학에 이게 관련 규정에 관계된다. 이 정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형법까지 다 배운 다음에 범죄학에 들어가면 참 쉬운 파트예요. 다음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형법은 그냥 구체적 사건에서 바라보지만 범죄학은 전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범죄의 현상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사회 현상으로 보는 거죠. 사회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범죄에 대한 지식의 총체야. 그래서 가령 갑이 을을 살았으면 갑에 대해서 모든 걸 분석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가?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가 할 때 의학계통 의학계도 개입할 수 있고 심리학자가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그 다음에 갑의 환경이 결손 과정이냐 또는 갑의 집이 그렇게 가난하냐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들이 결집된 거죠.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뭐 심리학, 의학주의도 여러 가지면 정신분석이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사회 환경 요소 문제냐. 모든 걸 이런 걸 따지는 것이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범죄학은 그럼 많은 학문들이 있죠. 학문, 심리학이든 의학이든 사회학이든 통계학이든 경제학이든 물리학이든 물리적 환경 차원에서 토지가 기후가 더운 나라냐 이게 꿰뚫려가 이제 강조한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거 가지고 쭉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럼 복수 학문이죠. 복수 학문. 복수 학제라래. 그래서 복수 학문은 학제간이란 말은 학문의 상호간에 모두 제자죠. 학제간에. 자, 각 전문가들이 자기 파트별로 했다가 그 다음에 같이 심리학자하고 의학자하고 사회학자하고 범죄학들이 이렇게 결합돼서 범죄와 같이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이 모여서 결집된 게 바로 종합과학이 범죄학입니다. 그래서 범죄학은 종합과학이다.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학에 대해서 비판받는 게 뭐냐? 야, 그럼 범죄학은 독자적인 학문이 아니고
많은 학문들을 이루어졌으니까 범죄학은 독자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범죄학에 대해서 학문의 독자성을 최초로 언급한 학자, 이거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떤 범죄학을 자신 있게 만들려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학의 독자성, 범죄학은 동자 학문이다 한 게 누구냐? 울프강입니다. 울프강 시험에 잘 나와요. 울프강, 울프갱. 울프강과 누구냐? 페라큐티입니다. 페라큐티. 나중에 보여주지만 얘들은 폭력 하이문화 나중에 배웁니다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울프강과 페라큐티가 최초로 범죄학은 독자적 학문의 영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웹이라든가 호프만. 그 웹과 호프만 학자도 그래, 범죄학은 독자적 학문이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범죄학의 독자성이 있는 것이 이제 10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범죄학은 이제 독자적 학문이다. 이게 통설이고요. 오늘날 일반화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학은 많은 학자 간의 복수적인 학자 간의 종합과학이지만 범죄학도 독자적인 학문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화됐다는 것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범죄학에서 범죄가 과연 무엇인가 할 때 범죄학의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이라든가 필요성. 자, 범죄학은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요?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면 알면 대처할 수 있어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 예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의 연구 목적은 무엇이냐? 필요성 뭐냐? 아, 이런 걸 알면 범죄 원인에서 분석이 되면 대책이 강구되면 예방이 될 수 있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보면 자,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통계학 보겠습니다. 통계학 공식 통자. 자, 공식적 통계가 나온 게 국가기관에서 나온 게 있죠. 즉 형사사법기관에서 대표적으로 경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백서. 다시 한번 경찰청에 발간한 범죄 분석이라든가 경찰 통계 영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로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들. 검찰청에서 나온 게 있으나 검찰청에서 나온 게 대검찰청. 범죄 분석은 경찰청과 같이 중복돼요. 그래서 같이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시험 문제는 복수성 대답을 하는데 같이 비교해서 해야죠. 만자 나오면 틀리지만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범죄 바로 뭐야? 분석은 그냥 맞는 겁니다. 둘 다. 그 다음에 검찰 연감이 있고요. 마약류에 대해서 또한 통계 연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대검찰청에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 법무연수원에서 나온 게 범죄백서고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청에서 나온 게 뭐냐. 나중에 다 배우니까 가볍게 드세요. 법원 행정청에서 나온 게 사법연감입니다. 그 다음 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온 게 연구원보가 있고요. 국가과학수사연구원 보. 그 다음에 한국통계청이 있죠. 한국통계연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게 뭐냐? 청소년 백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암기사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뜻밖의 시험이 잘 나와. 이거 암기사이에요. 나중에 다 보시면 됩니다. 얼마 안 돼. 범죄하기 쉬운 거예요. 그럼 공식 통계 자료는 가지고 보면 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기서 비판되는 게. 독일의 번역은 압력범죄가 문제되죠. 압력범죄라는 것은 뭐냐? 암수범죄라는 뜻입니다. 암수범죄.
이거의 반대가 뭐냐? 이거의 반대가 바로 통계에 잡힌 것이 압력의 반대가 뭐야? 명령이죠. 밝은 명령 범죄라 하죠. 암수범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경찰에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통계에 잡히겠죠. 근데 목적상 그 기관별로 다를 수가 있고요. 방법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고소고발 사건만 하는 거 통계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통계할 때. 자, 경찰에서 통계한 것과 그 다음에 검찰에서 통계한 것과 법원에서 통계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나온 게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자, 암수 문제가 왜 나오냐, 봐. 가령 고소 고발되면 좋은데 고소 고발되지 않은 것도 있어.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고소 고발 안 되는 게 있어. 특히 성범죄 같은 거. 성범죄 90%는 암수범죄라는 말이 있어요. 고소고발 안 합니다. 보통 요즘은 많이 의식이 바뀌어서 미투 운동 있듯이 고소합니다. 또 제3자 고발합니다. 근데 과거에 같은 데 보면 이 피해자들이 1차 피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고 3차 피해 받아갖고 이것이 이제 남내기라는 학자라든가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키플이라든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왜냐면 명예가 실추된다든가 모욕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 할 때 잘 그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노출되거나 공개하거나 하면 수사 과정에서 또한 모욕감을 주거나 하면 이 사람이 2차적인 정신 피해가 있고 가족들도 피해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재판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고 이게 원통인 게 이 구조가 피해가 구조가 안 되면 자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갈 수 있어요. 3차 피해까지. 나중에 피해자에게 오늘날 강조되는 시점이 와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잘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암수범죄 같은 경우는 이건 누가냐 90%가 이게 학자 이름은 다 몰라야 돼. 나즈니 프리 이런 말이에요. 나즈니 프리. 나즈니 프리는 뭐라 했냐? 바로 성범죄는 90%가 암수범죄다. 왜? 고소고발 접수가 안 되니까. 그럼 볼까요? 절대적 암수라는 것은 뭐냐? 고소고발이 아예 접수 안 됐거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게 절대적 암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 암수라는 것은 뭐냐? 고소고발이 접수됐는데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제대로 확보를 못해갖고 무죄 판결이 난 거야. 그 범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식 통계에 안 잡히죠. 범죄가 안 된 거죠. 가령 A라는 사람이 분명히 만약에 강간을 남의 집에서 강간했는데 이게 입증이 안 되니까 강간이 안 되면 무죄 판결 받으면 강간죄가 아니죠. 통계에 안 잡히죠. 이 공식 통계의 단점은 뭐냐? 암수범죄가 문제 있습니다. 암수범죄. 그래서 연구할 때 왜 도움되는 건 있습니다. 가령 살인사건이 1년에 어떻게 발생하고 절도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고 강간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고 폭력사건이 어떻게 하고 교통사고 발생이 어떻게 하고 쭉 이렇게 도표화시켜서 보면 범죄 추이를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해가지고 범죄 연구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활용이 됩니다. 그럼 문제 소지는 암수범죄와 관계가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것이 나중에 보면 그러면 범죄 연구할 때 이 공식 통계 자료만 가지고 연구하지 말고 그럼 보안학에서 나온 게 표본 조사가 있습니다. 표본 집단조사 어떤 표본을 가지고 가령 500명의 어떤 청소년 비행이 있으면 걔들 표본을 딱 해갖고 그거하고 비교 집단, 통지 집단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그 사람들의 앞으로 행태 같은 거 어떤가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주소도 있죠. 실험주소, 실험조사가 있습니다. 실험조사. 실험연구라 하죠, 연구. 표본 연구라 하죠, 연구. 자, 실험현금은 어때요? 실험은 모든 사람이 관찰할 수 있으니까 객관성을 답부될 수 있지만 문제점은 뭐냐? 인간이 실험 대상이 된다?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대표로 전문 직업 절도범에 대해서 실험 연구한 게 있습니다. 서덜랜드가 전문 직업 절도범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나중에 사례 연구에 나옵니다. 사례 연구. 아니, 실험 연구는 뭐가 나오냐면 위장 절도범을 투입한 거야. 가령 마트에 한 7명 정도로 가서 마트 직원하고 약속이 되겠죠. 절도를 하게끔 이렇게 위장해서 한번 실험할 테니까 그 손님들, 가게 손님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한번 해서 투입시킨 겁니다. 공교롭게 나온 게 연구 결과. 위장 투입된 사람이 7명이 가서 뭘 훔치는데 옆에 손님들이 그걸 보고도 관가하는 경우가 많더라. 관가하니까 암수 번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죠.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찰 연구도 있습니다. 관찰. 관찰은 직접 하는 거니까 한번 볼까? 직접 하는 거 있고요. 참여적 관찰이 있습니다. 참여적 관찰. 참여적 관찰 같은 것은 갱 이런 데에 가서 내가 위장하는 거야. 그 조직원이 되는 거야. 위험수준이 있죠. 그 조직원이 되면 만약에 자기가 위장했던 걸 털려면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되는 게 윤리적 측면이 뭐가 되냐. 조직 구성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범죄에 가담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 자기가 조직구에 충성한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신뢰를 구축하니까. 근데 좋은 것은 바로 서더랜드가 많이 나오죠. 서더랜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범죄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참여적 관찰 아니냐. 내가 조직 갱으로 들어갔어 거기에. 그럼 직접적으로 걔들 범죄 저는 그걸 자유롭게 걔는 뭘 인식 못하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상태 범죄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폴스키는 뭐냐? 폴스키는 바로 직접적 참여 관찰이 가장 이상적 연구 아니냐. 이런 것도 폴스키가 강조했습니다. 그런 학자들은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까? 종단적 연구는 뭐고, 그 다음에 종행적 연구는 뭐냐? 말장난이죠. 종단적이라는 것은 행적이죠. 이렇게 어느 시점, 가령 2019년도 범죄 일괄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이런 종단적으로 횡적으로 보는 것이고, 종행적인 것은 시기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년, 20년 계속 관찰하는 거야. 그럼 질적이고 깊숙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배경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질적 연구와 종행적 연구가 그렇습니다. 그럼 종행적 연구의 대표적 사례가 뭐냐? 대표적 사례가 세 가지겠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대표적 사례 세 가지가 뭐가 있냐? 바로 코호투 연구죠. 코호투 실험, 코호투 연구. 그 다음에 추행 연구. 추행이라는 것은 성추행 아니에요. 추행, 추세 연구가 비슷해요. 그 다음 패널 연구 있어요. 패널 연구. 이 패널 연구도 끝까지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면 끝까지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계속. 단점은 이 사람이 죽으면 문제 있죠. 그러나 추행 연구, 코호투 연구, 약간 추행 연구는 좀 달라요. 나중에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다만 코호투 연구의 대표적 사례가 뭐냐? 시험에 잘 나와요. 울프강과 동료들입니다. 울프강 또 나왔죠. 울프강과 동료들이 연구한 게 뭐냐? 이게 기출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공식 통제에 잡힌 범죄가 만약에 100건이 잡혔다 치자고 절도, 살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왔다 하죠. 강간 이런 게. 연구가 깜짝 놀란 경우는 뭐냐?
상습적으로 져준 사람이 대다수 범죄의 공식통계에 잡혔더라, 이게. 이게 울프관과 동료들이 연구한 코호트 실험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치 문제, 범죄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암수 연구, 이거 문제를 해결하자 나온 게 뭐냐? 피해자 조사와 자기 조사가 있어요. 자, 자기 조사는 설문지를 주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범죄를 저졌냐 자발적으로 적어해달라. 다만 신변을 보호해야죠. 노출시키면 안 되죠. 노출시키다면 누가 내가 범죄 저졌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뭐냐? 그런 것을 딱 보완점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명예라든가 어떤 신분이 노출된 걸 방지하는 걸 확실히 주지시킨 다음에 설문에 응했끔 하는데 유도하지만 큰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 보고서에서 대부분 진술 안 하겠죠. 왜? 처벌받을까 봐. 내가 산재를 줬다 이래봐. 아무리 저거 해도 그럼 가만히 놔둡니까? 역추적해서 처벌해야죠. 다만 중요한 것은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몇십 대냐, 10대냐, 20대냐, 30대, 이 정도 이제 배경은 확보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암수범죄에서 자기 보고서는 경한 범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경한 범죄에 대해서 보통 피해자들이 경한 거니까 피해의식을 못 느끼고 고소고발이 없습니다. 근데 암수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다만 단점은 암수범죄 조사할 때 자기 이 보고서가 만약에 시간이 오래됐을 때 기억이 문제 있으니까 보통 1년 단위죠. 몇 년치를 기억이 가물하니까 문제 있고요. 그 다음 주관적으로 자기 허위로 하면 안 돼. 진솔하게 답변해야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번엔 피해자 조사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 법이다? 그럼 고소고발 안 했잖아요. 그럼 피해자 조사할 때 자기 신분은 노출 안 시키고 바로 피해자 받은 게 있냐라고 할 땐 그때는 도움이 됩니다. 암수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은 자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가 불가능하겠죠. 왜? 죽었기 때문에. 물론 간접적으로 가족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죽은 자는 피해자 조사, 혼자 산다 치면 피해 조사가 문제 소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조사도 기억이 한계가 있죠.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어요. 근데 요 정도 알아두고요. 사례 조사는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서드런의 전문 직업 절도 보면서 전문 직업 절도 보면 사례에서 깊숙이 질적으로 연구한 거야.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범죄학이 무엇인가? 그럼 결국 말씀드리니까 범죄학이 어느 정도 범위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서덜랜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학의 정의 범주를 할 때 서덜랜드 이론, 깁슨도 같아요. 서덜랜드 이론이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범죄의 범주다라는 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요. 그러나 오늘날 넓히고 있다는 거 좀 약간 감각적으로 알아도 돼. 서덜랜드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의 범위가 어디냐? 자, 범죄의 연구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쭉 연구하지만 서덜랜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볼까? 아까 했지만 범죄학 연구할 때 그럼 어떤 걸 또 연구하느냐? 이건 공식 통계 자료하고 암수범죄 때문에 이런 조사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우리 인간은 인구학적 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학적 특성상.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성별입니다. 성별. 남자냐 여자냐 이거 가지고. 그럼 성별은 유전입니까? 처음엔 성염수가 사람은 23쌍을 가지고 태어나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성염수체가 23번째 염색체가 XX로 나오면 여성이고 XY로 나오면 남성이에요. 그래서 46쌍입니다. 근데 예주로 성염수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성염색체 나오면 상락적, 유전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기라고요. 그냥 성별이니까 성별 나와도 돼. 볼까? 성별상 범죄 보면
자, 우리나라 통계 어디 법무부 법원행정청 또는 검찰청, 경찰청 좋습니다만은 보통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다는 게 이건 일단 주시한 바 같습니다. 근데 여성도 범죄 저지르냐? 그렇다 이게 여성도 범죄 저지른다 이게. 원래 여성이 범죄 저지르는 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여성들은 왜 범죄 저지르냐? 이거 연구학자들이 누가 했냐? 먼저 롬브르주입니다. 이태리 실증주의 생물학적 인류학적으로 바라봤죠. 롬브르주는 여성이 왜 범죄하냐 했대. 여성이 범죄에 저지른 사람은 남성화되어 있다. 즉 털이 많다.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다. 오해지만 내가 여학생인데 털이 많은데 나트로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걸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있는데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롬브르는 여성이 털이 많고 지능이 좀 낮은 사람이다. 감성이 남성화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온 사람이 누구냐?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아주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으로 심리학의 대가인데요. 물론 처음에 바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학자, 그것까지 연구할 필요 없어. 브라이어하고 같이 연구한 적이 있어요. 헬스 소녀에 대해서. 그 헬스 현상이 있는 히스테리, 헬스 히스테리 연구했을 때 최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칠 수 있는데 프로이드는 그 이론을 반박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최면 말고 자연현상적으로 정신분석을 연구했어요. 인간의 인격 구조는 바로 이드, 무의식 세계에 있어. 에고는 자아관념, 의식. 그다음 수표에고는 초자아죠. 도덕, 관념 이런 것들. 윤리, 규범의식. 근데 에고가 현실적으로 내가 자각하고 있는 거고 바로 무의식 속에는 바로 인간의 욕망 중에 바로 프로이드는 성적, 리비도를 강조했어요. 인격 구조가 인간은 바로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세 가지 구조가 있으면서 발달 단계에서 5단계 거친다 이게. 먼저 구강기, 그 다음에 학문기, 그래서 구승기, 학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여자는 음액기, 남근, 음액기, 그 다음에 잠복기가 있고 성기, 리비도, 성적. 프로이드는 성적 리비도를 강조했어요. 성적.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한 게 성적 욕구 아니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인격 구조인 바로 세 가지 바로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와 이 5단계 과정이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할 때 범죄가 될 수 있다. 슈퍼 에고가 너무 발달했어도 자기가 자아관념이 무의식 속에 성적을 굳고 있는데 너무 억누르도 도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죄의식이 있으면서 그게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구한 학자이 바로 정신북사학자인 프로이드입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뭐냐? 여성들이 범죄 증은 질투심, 시기심 아니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볼까요? 이 사람들 설명한 거 보면. 어린애들이 처음에 놀 때 남궁이 되기 전에 남궁 음액기죠. 남자는 분명히 어디 꼬마 한 4살, 5살, 6살 나는 성기가 있고 여자는 성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을 느끼는 거야. 바로 누가 이거 고추를 따먹어갖고 이렇게 체계해갖고 성기가 없어졌다 여자는. 남자는 그냥 죄의식.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자기 성기가 돌다 보면 죄의식 느끼죠. 이게 떨어져 나갈까봐. 그렇게 분석했다는 걸 오해하지 말고요. 성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이제 묻죠. 부모한테. 엄마, 나는 왜 고추가 없어? 뭐 이런 거 묻고 뭐. 쟤는 고추가 없어. 뭐 이런 막 얘기하는데. 그때 잘 설명해 줘야지. 누가 잘못해서 쪄가서 이러면 안 되겠죠.
잘못된 가치관에 의하면 애들이 어렸을 때 충격받아갖고 이게 문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했어. 좋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죄송합니다. 오토플락이 있습니다. 오토플락. 오토플락은 뭐냐? 그동안 여성들이, 남성들이 범죄 찾지만 거꾸로 얘기해는 아니다. 여성이 원래 남자보다 범죄를 더 찾는다. 근데 강력범죄보다 사소문제 절도라든가 이런 달톤도 얘기했죠. 달톤의 연구는 뭐냐? 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에 도둑 어떤 그런 충동 욕구가 있다는 거, 이건 뭐 사실상 규명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월경기 때 증후군 차원에서 하면 참작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여성들은 사성범죄를 반복적으로 한다 이게야. 그 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기사도동신이 있죠. 경찰이 볼 때 여성을 보호해야 되겠다. 설마 여자가 범죄적에서 관심을 안 끌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관들이 여자에겐 관대에게 또 관용을 베푸는 것이 있다 해서 암수범죄가 생긴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암수문제 할 때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에 헤이건이 있습니다. 헤이건은 권력 통제를 해. 권력 통제는 나일스와 나이가 있지만 여기는 권력 통제하면 가부장적으로 여성은 어렸을 때 교육시킬 때 여성적으로 이전까지 놀고 남성들은 남성이 되어야 된다. 총까지 놀고 어린 있을 때 여자를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키우잖아요. 너무 권위적으로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게 여성들이 인간관계라든가 약간 소극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너무 가부장적으로 한 데는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왜? 욕구 충족 어렸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애들이 삐딱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장이 거치면서 질풍노도시기 청소년 시경은 반발심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한 게 있고요. 그럼 성별 연구가 있고 인구학적으로. 그 다음에 연령이 있죠. 인구학적으로 연령. 자, 연령에 대해서 보면 연령. 대부분 학자들이 연령은 바로 나이가 젊었을 때 범죄가 많이 저지고 청소년기 있게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범죄가 줄어든다. 이렇게 결과는 같습니다. 또 여기 서드랜드 나오네. 서드랜드. 그래서 10대 쉽게 해서 청소년기에 절정이 이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와서 범죄가 줄어든다.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린버그가 있습니다. 그린버그도 마찬가지야. 10대 때 좋아. 그럼 줄어든다. 노와 티틀도 마찬가지야. 노와 티틀도 같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갓 프레더슨가 허시. 시험에 잘 나와요. 갓 프레더슨과 허시는 나중에 자기 통제 이론, 나중에 사학적 범죄학 중에 시험에 잘 나와요. 바로 갓 프레더슨과 허시는 뭐냐? 인간의 뭐 교육, 사회, 경제, 지위 이런 게 다 중요한 걸 아니고 보자 이때 연령이 보면 바로 젊었을 때 많이 져지고 나이 들면서 줄어든다. 좋아. 그다음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 에그뉴는 나중에 보면 일반 긴자이론을 강조했습니다만은 일반 긴자이론 원래 긴자이론은 거시적이지만 에그뉴의 일반 긴자이론은 미시적이야. 나중에 배워요. 왜냐하면 미시적으로 내가 목표물을 추구했는데 실패했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성과와 기대가 성과에 못 미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문제, 친한 친구 부모가 돌아섰거나 이럴 땐 범죄에 빠질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다가왔을 때 범죄에 빠질 수 있다. 그냥 미시적으로 세세하게 했기 때문에 미시적의 이름이라 해요. 나중에 봅니다.
이것도 처음에 나왔던 지출문제야. 다음 중 연령과 관계된 학자가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성별, 서전드, 그린버그, 로버트 티틀 이런 거 배운 겁니다. 여기 이거 배우고요. 성별 아까는 배우죠. 바로 롬부즈, 프로이드, 오토 폴락, 그 다음에 헤이건. 그 학자들 정도 외우면 돼.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 자, 결손과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손과정 애들이 일반 가정보다 범죄 비행 이탈률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연구가 나왔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정의 결집성 이런 것들. 나이 같은 경우는 가정이 수용한 거. 부모가 자식을 잘 수용하고, 또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수용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이 수용 안 하잖아? 그럼 걔가 일탈이 많다는 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이. 또한 쇼와 맥케이는 뭐라 했냐? 이 가정의 결집성 문제는 어떤 근본적인 가정 내 갈등의 문제다. 쇼 하면 어때요? 쇼인도 부부 있듯이. 대판처럼 싸우면 안 돼. 대판도 뭐라냐? 근본적으로 가정 내 갈등이 범죄의 유발 요소다.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그런 거를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부도덕성. 아버지의 어떤 가정의 부도덕성, 비행을 많고 뭐 술 먹고 맨날 가정폭력 때려부시고 아버지가 만약에 범죄자였고 알코올 중독자다 이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일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훈육과학이죠. 훈육. 교육시키는 거죠. 가정도 아무리 결손가정 같은 경우도 훈육이 잘 되면 되죠. 버트, BURT인데 버트, 근육부부, 나이, 그 다음 맥코드와 졸라. 그래서 버트와라든가 근육부부라든가 나이라든가 맥코드와 졸라가는 이런 것들 배웁니다. 학자들 외우면 돼. 훈육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래저래 하면 문제 있다는 것도 있고요. 훈육이 너무 권위적으로 가면 문제 있다. 그게 누가 하냐? 나이가 강조했죠. 너무 권위적으로 가면 통제도 될지 몰라도 사회생활하는데 얘가 움츠려 들어갖고 친구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못 돼요. 그러들이 인간관계 형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적응력이 떨어지고 범죄에 비행에 빠질 수 있다. 성격도 좌우됩니다. 소심해지고요. 뭐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뭐까지 보느냐, 이제 계층, 사회 계층 보자. 아까 했지만 범죄 개성 계층할 때, 사회 계층할 때는 교육 이런 수준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제권입니다. 경제. 빈부유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래서 범죄에서 공부할 때 딱 초점을 이제 공부가 되면 책이 있으면 딱 집어줄 겁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바빠요. 한 바퀴 삥 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보통 뭐라 했냐? 여기 연구학자가 대표 누구냐? 티틀과 얼리어트가 있어요. 얼리어트. 계층 간의 범죄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 다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빈자, 가난한 가족에서 강력범죄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층 따질 때 뭘 가지고 따지냐? 권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권력이 있으면 경제도 올라가겠죠. 비례해서. 경제 가지고 계층을 따졌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갈등론에서도 자본주의, 부르주아, 그 다음 노동자,
프로레타리아 이렇게 구별하듯이 자본시장에서 돈 가지고 따진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따지냐 오늘은 매스컴과도 맞아요. 매스컴을 어때 폭력이 맨날 이거 뭐 발생했다는 거 나오면 이걸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간접적 효과 장기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 자꾸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만사화돼도 폭력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범죄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몰라야 돼 지금은.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역할도 있다. 매스컴에서 나온 게. 자기 대신 이거 UFC 뭐 이거 격투기 보잖아요. 쾌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이론이 있고요. 또한 뭐가 있냐? 바로 환경과도 환경과. 꿰뚫레 있잖아요. 꿰뚫레는 통계학자 프랑스라든가 바로 벨기에학자들 보면 통계학자들 보면 처음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최초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실증주의 범죄학의 최초는 이탈리아의 실증주의 학자라 하지만 최초로 과학적으로 사회환경 이런 측면까지 연구한 거에 게리바 게틀레, 제도파, 통계학파랍니다만은 그것도 시사한 바가 있어요. 뭐래냐? 더운 지역에서는 인신범죄가 많고 추운 지역에서는 절도범죄가 많다. 이렇게 이제 연구한 게 게틀레 사람이에요. 그것도 또한 토요일 주기마다 범죄 나온다. 이런 것도 이제 나와요. 그럼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10분간 시즌에 딱 하나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면 범죄학이 내용이 어디까지냐? 범죄의 범주, 카테고리가 어디까지냐? 오늘날 통설학자들은 서더랜드 이론을 따간다, 이게. 서더랜드는 나중에 처음에 잘 나와요. 서더랜드와 크래시, 분화적 접촉 이론. 서더랜드와 크래시 같이 묶어도 돼요. 근데 서더랜드, 볼까? 이 사람은 크게 이렇게 나눴어. 법 제정 과정. 그 다음에 범죄 과정. 그 다음에 법 집행 과정. 크게 세 단계로 나눴어요. 법을 제정하는 과정하고 범죄 과정 뭐야? 법을 위반하는 과정. 법 집행 과정 이렇게 봤습니다. 이걸 따지면 법 제정 과정은 사학적으로 봤죠. 역사학적으로. 사학적 접근, 사학적, 역사학적. 범죄 과정은 병리현상이죠. 병리학. 범죄는 병적인 형상 아닙니까? 그 다음 법 집행 과정은 뭐라냐? 행위학 좋습니다. 어차피 유죄판이라면 교도소 행위학 이렇게 좋아요. 이게 써드는데 이론 가지고 오늘날 이게 통설견지야. 범죄범주를 이거 가지고 연구합니다. 깁슨 있어, 깁슨. 유사해, 써드는데와. 그래서 범죄 연구할 때 학자들이 서드랜드 이론 가지고 범죄학의 연구 범위를 보통 논하고 있다. 그래서 서드랜드가 암수범죄도 최초로 강조했고요. 서드랜드 이론이 범죄학의 바로 범주에 대해서 일반화되어 있고요.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이 범죄학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 범죄학 지금까지 개관이 시험 문제가 만약에 마음 문제라면 그동안 마음 문제라면 여기서 범죄학 개관에서 한 4-5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준위 범죄학 9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개인적인 범죄 수준에서 나온 게 고준위 범죄학, 그다음에 실증주의 범죄학. 여기서는 매 시험마다 마음 문제라면 한 문제 내지 2문제 나올까 말까요. 그 파트가. 그 다음에 범죄에서 바로 심리학적 범죄학 같은 건 그것도 1-2문제 나올까 말까 하고요. 40문제에서 사학적 범죄학이 한 6-7문제만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범죄 유형론에서 한 몇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 피해자학이 오늘날 또한 꽃 중의 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자신있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가는 것은 여러분도 책이 없고 선생님도 책이 없습니다만은 제 얘기 믿으면 돼요. 시중에 바로 형사정책책이 있거나 범죄책이 어디 있으면 한번 듣고 보세요. 어디 한 부분 잘못된 게 있으면 적시해 주십시오. 믿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한 바퀴 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10분간 쉰 다음에 범죄학 개관에서 웬만치 했습니다. 그럼 범죄학 개관에서 여기서 마치기 전에 볼까? 범죄의 개념과 유사한 게 있어, 유사. 또 알아보자. 범죄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이게 똑같진 않아. 시간과 공간이 뭐야? 지하학적으로, 공간적으로 바로 상대성이 있다는 것. 문화는 상대성이 있죠. 원래 문화라는 것은 도덕, 윤리, 관습, 종교, 법, 이게 다 문화예요. 법도 최선의 윤리, 도덕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왜? 더 이상 윤리, 도덕으로 이게 아니고 나쁜 놈은 처벌해야 게 법이야. 그러니까 문화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그다음 시대에 따라서 변천돼 가죠. 우리나라 옛날에 간통죄에서 혼인비자 간통죄가 있었던 것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유행결정 나서.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문화에는 바로 윤리 같은 데 보면 어느 나라 문화는 여자가 함부로 나서면 안 돼. 옷을 살을 함부로 비추면 안 돼. 차도로 모자 써야 되고 운동소도 쓰더라고. 그것이 그 문화가 범죄는 상대성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배웁니다. 그럼 볼까? 범죄하고 볼까? 유사한 게 일탈이라는 게 뭐냐? 일탈. 그 다음 비행이라는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정확히 볼까? 일탈을 사회규범이라래. 이 사회규범에는 어떤 관습, 종교, 윤리, 도덕 좋습니다. 도덕. 그 다음 법. 이게 다 사회규범이야. 문화규범이라 해서 관습, 종교, 윤리, 도덕이라든가 법도 문화야. 그럼 일탈은 꼭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일탈이 넓은 개념이니까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 다음 어느 나라는 일탈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어느 나라 종교 윤리적으로 볼 땐 어느 나라에서는 일탈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탈은 넓은 개념이야. 사회규범. 법도 사회규범이죠. 비행은 청소년 범죄를 비행이라 그래. 나이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범죄소년 중에서 비행소년 중에서 범죄소년 14세 이상 10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부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이 청소년 비행을 범죄를 비행이라 해.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자, 유사 개념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거 끝났으면 거두절미하고 자 고주지 범죄학부터 쭉 범죄의 맛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0분 쉰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